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 신제류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 본격적인 수출에 대한 보복에 규제를 나섰습니다.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품목은 세 가지입니다. 일본이 일으킨 무역 분쟁은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한일 간 얽혀있는 역사적 결과물의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일본 모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것이 있다. 한국은 추격형 경제로 이룬 부의 공식에 익숙한 선택을 해왔고, 일본은 제국주의로 쌓아올린 철진한 영광에 기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일 간에 있어 무역 분쟁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일본이 일으킨 현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본질을 말하려고 한다.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수차례 연기됐던 행사가 있다. 일본의 무역 도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하는 행사다. 2019년 1차로 55개사를 선정했고 2020년 나머지 45개사를 선정한다. 강소기업 100개사 선정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 국민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스스로 혹은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민평가단 경쟁이 꽤 치열했다고 한다. 지금 올해 80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한 908명이 신청하셔가지고 경쟁률 한 10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국민평가단을 참여하신 분들이 일반 국민이 아니고 퇴직과학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의 연구원 또는 대학 교수님도 좀 계시고 국민평가단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참여하신 분도 자긍심이 굉장히 있으시고 본인들 손으로 우리나라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뜻깊고 또 작년도 신청하신 분들 상당수가 올해 또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나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료 봉사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참가하려고 했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어떤 분야가 한국에 도움이 될 건가, 그중에 뭐 좋은 업체를 한번 선정하는데 기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소기업에 참여하신 분들 이제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면 단순히 이제 내가 기술이 아주 뛰어나니까 뽑아달라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세계 여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만큼 우리가 기술 격차를 따라잡았고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 정도 전망이 있다라는 걸 정말 많이 준비를 해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오히려 제가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또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우리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제가 지원하게 됐고,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좋은 회사들이 잘 커서 그 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길.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일전에 불타오른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2019년 소부장 1.0은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2020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소부장 2.0은 일본을 넘어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1년 만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전략을 발표한다. 차세대 전략기술에 22년까지 5조 원을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부장 으뜸 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소부장 2.0은 1.0과 비교했을 때 범위와 목표가 크게 넓어진다. 소부장 1.0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에 따른 100대 품목을 정하고 핵심 소부장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반면 소부장 2.0은 불안한 세계 공급망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보니 되더라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소부장 2.0.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는 지금. 소부장 2.0은 대한민국을 소재, 부품, 장비 강국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 일본이 어떻게 소부장 강국이 됐는지를 통해 진정한 퍼스트 무버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국의 길을 제시한다.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했다. 이후 1년여 동안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왔을까? 먼저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전체 품목 4,708개사를 조사했다. 이 중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의 6대 분야를 중심으로 100대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준비한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별하는 작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2019년 먼저 55개사를 선정했고 2020년 10월 45개사를 확정했다. 이제 1000개가 넘는 기업 중에 55개 기업이 선정된 거다 보니까 대기업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줬다고 해요. 이 기업은 정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구나. 그래서 일종의 인증처럼 우수한 기업이다라는 인증으로서 되게 활용 가치가 지금 굉장히 높고, 선정되면은 해외 바이어에서도 일부 문의가 올 정도로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떨까?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2019년 1차로 선정된 강소기업이 있다. 산업기계 및 공작기계 생산에 필요한 8천여 가지의 산업 부품과 공작기계 완성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 대성 하이텍이다. 저희 대표이사 회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은 이제 기술로 애국을 한다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좋은 우리 의료 산업에 종사하시는 큰 중견기업, 대기업들, 또 반도체 전부 다 일본에서 아니면 독일에서 수입되는 장비들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소기업을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가진 기술로 이제는 우리 국내 고객들도 우리가 만든 장비로 좀 생산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 가장 달라진 점은 저희 직원들의 어떤 자신감,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또 국내에 있는 지역 기업들, 또 큰 대기업들이 저희 회사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주셔서 저희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히려 장비 판매는 더 우상향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성 하이텍은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그 노력은 한국 최초로 일본의 70년 된 명문 공작기계 업체인 노무라 자동선반을 인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70년 장인기업의 노하우를 손에 넣었다. 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본에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공작기계 회사인 야마자키 마작, 마키노 도시바 이런 곳들로부터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지난 25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일본 기업이랑 거래를 할 때는 이 정밀한 공차가 많다 보니까 이 정밀 공차만 맞추면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기능과 상관없는 부분까지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게 일본 기업도 문화더라고요.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조그만 스크래치만 있어도 불량을 막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세스를 정하는 이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작업부터 어떤 제품의 이동하는 데 있어서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여러 가지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지 마지막 양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최고의 품질의 부품이 만나서 조립이 되다 보니까 일본 장비들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각광받는 장비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것들을 보고 많이 배웠고요. 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메이드 인 재팬에 비해 부족하다는 업계의 생각. 그 깨질 것 같지 않던 생각의 틀에 균열을 만들어졌다.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은 곧 생존과 맞닿아있지만 급속하게 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응하는 비용 지출로도 벅차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부의 지원에도 더 속도를 붙여줬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저희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은 그래도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저희 한국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국산화한 기술들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그 해외 시장의 경쟁자들의 견제가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독일, 미국에 있는 장비 메이커들은 항상 그 파이낸싱을 같이 해줍니다. 첫 장비를 사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도록 여러 가지 할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무적인 지원들 그런 게 좀 가미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도 이번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도 있다. 주식회사 이솔은 설립된 지 3년 차인 스타트업이다. 삼성전자에서 20여 년간 반도체 개발 및 생산 노하우를 축적한 구성원들이 설립한 회사다.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를 가공하는 핵심 장비인 EUV 검사 및 노광 장비를 개발, 생산한다. 국내 유일의 EUV 장비 제조업체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고 대당 가격이 1,5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지만 생산에 한계가 있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장비다. 기존의 장비 회사들은 전통적인 어프로치를 한 거죠.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설계와 전통적인 광학 시스템, 전통적인 EUV 광을 가지고 설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그렇게 1,000억, 2,000억의 고가의 설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한 2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EUV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EUV를 수단으로 해서 최종적인 칩 생산이 목표인데 그 칩 생산을 할 때는 때로는 컴팩트한 장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한 반만 가동되는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프로치한 혁신적 기술은 기존의 복잡한 광원을 제거를 하고 아주 클린하게 EUV 레이저 메커니즘을 통해서 EUV 광을 되게 심플하게 얻을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칩의 성능에만 필요한 설비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아이디어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장비 자체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솔은 장비의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원하는 칩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설계를 만들어냈다. 김병국 대표는 뛰어난 기술을 갖고도 사라지는 많은 스타트업을 우려한다. 우리가 그 시장이 원하는 설비를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지만 사실 기술만 갖고는 이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비즈니스에는 환경의 변화도 있고 그때 반도체 산업이랑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기술만 믿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적기에 이 판매나 매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높은 기술이 그대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있고 사실 그 비슷한 사례도 업력이 짧지만 사실은 약간의 경험은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겪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한국 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기존의 소부장 쪽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이제
육성을 받고 있는데 이런 육성 지원 정책을 좀 다양화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파괴적 기술을 갖고 있지만 아직 그 검증이 안 된 기업 또는 어떤 일정 부분은 또는 기초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10년 뒤에나 빛을 볼 기업 해서 지원 분야를 좀 이렇게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 이쪽 소부장 쪽에도 전형 부분을 좀 다양화했으면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그래도 오랫동안 발전하고 결국은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 소부장 기술력 수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수집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좀 핵심 전략 품목이라고 지정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더 후단 이제 한 5년, 10년 정말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러한 품목들이 더 가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미래선도 품목이라고 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먼 미래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일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다 포함돼서 그런 품목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로드맵은 이제 향후에 더 세워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는 소부장 강화 대책은 1년여 만에 다양한 성과들을 만들어냈다. 일본의 직접적인 수출 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3대 품목은 먼저 국내 생산을 확대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했다. 그 외에도 해외 투자 유치 등 다각적 방안을 총동원하여 공급 안정화를 이뤘다. 국내 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100대 핵심 품목도 전반적으로 대외 의존도를 완화했다. 저희가 1년 지나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그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이제 공급 안정화를 이뤄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재고를 일단 기존 대비 2배에서 3배로 다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19년도 추경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을 해서 자립화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급 대응 지원 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애로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2001년 7월 부품 소재 발전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기 전인 2019년 6월 정부는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소재, 부품, 장비의 해외 의존으로 인해 부가가치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제조업의 허리로 규정하고 집중 육성할 것을 명시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소재, 부품, 장비는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52%, 수출은 2001년 646억 달러에서 3,409억 달러로 5.3배 증가했다. 업체 수는 2001년 대비 약 20% 증가했고 생산액은 240조 원에서 819조 원으로 3.4배 증가했다. 고용 인원은 142만 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48.1%를 담당하고 있으며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이보다 더 높아 55.6%에 이른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 등 전자부품은 단일 업종으로 제조업 부가가치의 22.4%,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처럼 소재, 부품, 장비는 생산, 고용, 부가가치, 수출 전 측면에서 우리 산업을 떠받치고 이끌어가는 허리 산업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표는 한국 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한눈에 보여준다. 빠른 추격형 경제 구조의 단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많은 품목을 생산하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시장 규모는 크지만 생산 품목이 제한적이고 시장 점유율이 낮은 구조이다. 오랜 시간 축적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일본에 비해 비교적 개발이 쉬운 범용 제품을 생산하며 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우리 소재 부품 장비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소재 부품 장비의 대일 무역 적자는 2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대일 무역 적자 241억 달러 가운데 224억 달러가 소재 부품 장비로 인한 적자였다. 우리나라가 제품을 만들어 얻은 이익을 고스란히 일본에 빼앗기고 있는 가마우지 경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소재 부품 장비의 해외 의존은 이익률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자체 공급망 형성마저 어렵게 한다. 국내 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수요 기업은 거래처를 바꾸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이는 다시 공급 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처럼 우리 소재 부품 장비는 오랫동안 특정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수요 공급 기업 간 협력 부족, 기술 개발 축적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해온 한국 경제의 필연적 선택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국의 경제 구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점점 치열해지는 세계 시장 경쟁과 시장 환경 악화로 침체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00년 넘게 축적되어 온 세계 최고의 소부장 기술력 덕분이다. 일본은 세계적이고 탄탄하게 제조업이 성장해온 국가다. 최근 여러 요인으로 국가 전반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 된 원인을 분석할 때 몇 가지 공통적인 요인을 꼽는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사회가 어떤 기술이랄지 장인이랄지 이런 인재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일본이 그런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1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이 한 3만 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제 어떤 그런 기술 기반이 축적돼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외국 선진 문물, 선진 기술 이런 거를 흡수하고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이제 오픈되어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과학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호 작용해서 지금 현재의 소부장의 경쟁력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문화와 해외 선진 문물에 대한 열린 자세, 그리고 높은 과학기술력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높은 과학기술력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화혼 양제, 근대화 시기 일본의 구호이다. 화혼이란 일본의 전통적 정신을, 양제란 서양의 기술을 말한다. 19세기 후반 일본은 화혼 양제를 외치며 대규모 유학생을 유럽으로 파견한다. 19세기 후기는 서양의 기초과학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던 시기이다. 태동 단계인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등 현대 기초과학을 정립하는 과정이었다.
일본은 연력학, 통계역학,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등의 발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한 것이다. 이후 1917년 일본은 이화학연구소를 설립한다. 오늘날 일본 기초과학의 산실이다. 과학자들의 순수 연구를 중시하며 긴 안목의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지식과 인력풀은 일본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된다. 1949년 일본의 기초과학에 대한 노력은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으로 이어진다. 유카와 히데키가 중간자 존재 예측으로 만들어낸 성과다. 더불어 일본이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원인에 대한 해석 중 최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은 책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부장 정책 실무를 14년간 담당하며 일본 관계 업무를 해온 한 공직자가 펴낸 책이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한창 꽃을 피우던 시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 패전 이후 전쟁에 갇혀있던 사람과 기술, 물자가 본물 터지듯 일본 사회에 쏟아져 나왔다. 일본 근현대사에서 가장 역동적이었던 이 시기에 소부장 산업의 씨앗이 뿌려졌다. 표에서 보여주듯 패망 후 일본 내 창업률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패전 후 일본에는 퇴역한 군인, 실직한 기술자들이 넘쳐났다.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대안으로 창업을 택한 것이다. 소니, 세키즈 이화학공업, 파이오니아, 혼다 기현공업, 무라타 제작소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이 이때 생겨났다. 이후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 계속되는 일본의 급성장과 넘쳐나는 자금은 다시 R&D에 재투자되면서 일본 제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1950년 한국 전쟁의 특수로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을 얻은 일본이 급성장할 즈음인 1966년. 그제서야 한국은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된다. 일본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한국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같은 현격한 격차이다. (1983년) 삼성 반도체통신은 반도체 선언 후 6개월 만에 64K D램 개발에 성공한다. 생산, 조립, 검사까지 모든 공정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10년에서 4년으로 단축시킨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였다. 이후 1988년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한다. 순수 기초연구와 목적 기초연구에 대한 분리 지원이 시작됐다. 목적 기초연구란 단기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연구, 즉 잘 팔릴 수 있는 상품과 관련된 연구를 말한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최대한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이런 선택의 연속 끝에 현재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 지금도 추격형 경제로 이룬 부의 공식에 익숙한 선택은 계속되고 있다. 돈이 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것만 한다. 일단 뭐 대학교나 연구소의 교수님들도 돈이 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초과학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만들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가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별로 투자를 안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기초과학 쪽은 계속 소홀해지고 돈이 된다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소부장 사태가 났을 때 모든 예산이 소부장 쪽으로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소부장을 우리가 한다 하는 쪽으로는 다 또 가는 거지만, 반면에 나는 소부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밸런싱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문화와 시대적 행운이 더해져 오랜 시간 차곡차곡 과학기술력을 쌓아왔다.
반면 한국은 추격형 경제에 빨리빨리 문화가 접목돼 쌓아올린 풍요만큼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졌다. So IBS was created to establish a new type of research center in Korea that should be autonomous, and the researchers should have creativity and freedom to develop long-term research. Now, unfortunately, what is happening now is that we get more micromanagement from IBS, but also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y want to know a lot of things that we want to do in the future. This is a bigger problem to me personally than the overall size of the budget. I could run this research center on a smaller budget, but with more stable long-term guarantees. That would be much more effective, I believe. So it is not really a question so much about how much money is there, but it is a question how can we plan the future of the research center going forward. We have to be very careful to protect the basic idea of IBS. If we want to be successful in future basic science research, I believe that is very important, because we already have many research centers here in Korea. Next to us we have KBSI,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which is also created with the idea to create basic science research. But they have too many controls, too much management, not enough freedom. And we need to protect that freedom for the future success of basic science in IBS. 한국의 산업 발전 역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마우지 경제에서 펠리컨 경제로 경제 구조 혁신을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발표된 소부장 1.0에 이은 2.0 전략은 한국 소부장 산업의 양적 성장에 치중된 약점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오늘 발표하는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세적인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 부품 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입니다. 먼저 소부장 2.0 정책은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확장 정책이다.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100대 핵심 전략 기술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차세대 전략 기술에 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한다. 다만 이제 338개를 전체를 다 국산화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만 굉장히 우리가 수입 의존도라거나 아니면 수입액 측면에서 그리고 산업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공급 안정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관련된 애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이제 전부처적으로 대응해서 해소해주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필수 분야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뉴턴 기업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범부처 및 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10년 후인 2030년 수출을 현재의 약 2배로, 생산은 819조 원에서 1112조 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무엇보다 첨단 산업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생산량 증가 대비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 현재보다 약 2배에 이르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적 측면만이 강조된 소부장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역대 어느 정부는 그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대응하는 어떤 정책들이 사실은 임기응변적 정책들이 주로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임기응변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넘어설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초래하게 된 주된 원인은
기초적인 체력이 부족해서 생긴 이유가 더 크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 소부장 쇼크에 대한 정책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하죠. 말하자면 단기적인 처방으로 어떤 것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특히 사람을 육성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그 인재들이 잘 꿈과 재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뒷받침을 해내는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역시 좀 미흡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긴 호흡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온 역동적 새로움들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반기를 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170년 된 렌즈나 미러 기술을 최신의 축적된 엄청난 기술적 장벽이 아니라 저희 파괴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이게 골동품, 과거의 기술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은 이제 정통적으로 렌즈를 잘 깎고 미러를 잘 만들고 인테그레이션 잘 하는 아주 고난도 기술이 필요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이 뭘 이끌느냐 하면 리소를 이끌고요. 칩을, 고성능 칩을 이끌고 고성능 칩이 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잖아요. 그 고성능 칩을 만드는 과정이 리소 과정입니다. 그 리소로서 회절 격자를 정밀하게 만들고 그 도움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미러나 렌즈를 대체하는 새로운 광학 기술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칩을 만들수록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파괴적인 기술 광학 소자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걸 적극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적용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눈높이로 정확하게 제품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위한 혁신과 미래를 위한 준비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희 기초과학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돼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기초과학적인 소재 연구는 특히 이 세상의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연구를 하는 것이 기초과학의 연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나간 많은 소재 기술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기술은 없어요. 근데 단지 외국에서 시작된 기술을 굉장히 빨리 캐치업을 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술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격을 보면 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면 이제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기초과학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퀀텀 점프, 파괴적 기술은 반드시 기초과학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기초과학이 강한 나라가 소부장도 강하게 되고 그거 하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칩 메이커가 기초과학과 소부장 없이도 성공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소부장이 기초과학 없이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반도체 칩 메이커가 성공을 하고 그 칩 메이커가 다시 한 단계 내려와서 소부장을 육성하고 소부장이 잘 돼서 많은 강소기업이 출발을 하게 되면 또 기초과학의 니즈를 느낄 거고 그 기초과학이 다시 또 발전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꼭 전통적으로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거꾸로 와도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 파괴적 기술 환경은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 공평하게 주어진 환경이다. 우리만 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은 끝났다랄지 어떤 그런 류의 평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첨단 소재 개발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한 20개사 정도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첨단 소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발족을 했고 또 거기에 경제산업성에서도 이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첨단 소재를 이제 과거 총전보다 총전에 10년 걸렸으면 이걸 1년 만에 개발을 하는 그런 개발 속도를 이렇게 압축해가는
단축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눈여겨보면서 훨씬 더 진지하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주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한일전에 불타오른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한국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다. 사실 밑빠진독의 물붓기 같은 마음으로 국가가 가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연구나 투자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감사 체계나 평가 또 예산 지원 시스템을 보면 당장 뭐 가시적인 성과를 경제적 부를 창출한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정량적 평가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찾아내거나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식으로 어쩌면 이거는 그냥 하는 거다. 말하자면 양자 컴퓨터도 사실은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탐구라는 기본적인 과학 탐구 그런 본령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을수록 많은 뒷받침이 있을수록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기초과학 연구 역량이 축적되는 것이죠. 추격형 경제와 선도형 경제가 뒤섞인 과도기의 혼란은 익숙하지 않은 선택을 강요한다. I believe that basic science can play a very, very important role in transitioning the Korean economy and society from a fast follower mentality to a first mover mentality. And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is is a switch not just in the capability or in the technology, this is a switch of the mindset. Right? We have to understand that we have to foster creativity in the society and we have to foster new things. We have to explore, even though we don't know what the outcome is. Right? This kind of exploration is very important if you want to discover new industries or new potential applications. And basic science is doing exactly this. Right? We are explorers. We always push to new areas where we don't know the answers. Right? This is the basic idea of basic science. And so basic science can, on the one hand, maybe create the solutions for Korea, but that's very difficult to predict. But what we can definitely do is we can train the scientists, we can train the people and the mindset to then go out and lead industry to be more creative and find new solutions that we don't know yet. 소부장 2.0은 현재를 혁신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 전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 프로그램들 100여 개를 모아놓고 그중에 원하는 걸 기업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연차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1차 년도에 원하는 거, 2차 년도에 원하는 게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쟁력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전 부처적인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적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는 소부장 2.0 정책은 기초과학의 역할을 함께 인정하는 것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국가의 성장 동력이 어디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술을 퍼펙트하게 만들어서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이루어갔던 우리 국가의 발전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던지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게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벌써 우리가 리더급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는 세계 뭐 10위권에 진입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잘하는 나라를 보고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되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해가지고 왜 주느냐는 걸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10위권 내에서 바깥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10위권에 날아가야 되는 세계적인 역할은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기존 시장의 혁신과 미래 시장 선점의 길을 산업기술과 기초과학이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강국을 넘어 세계와 지식을 나누는 국가. 이것이 소부장 2.0을 통해 가야 하는 한국의 길이다.